안녕하세요. 지리의 힘 2부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서 이번 시간에는 계속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상황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한국은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강대국들이 경주가 되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일본은 최대 고민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과 군사적 동맹을 맺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라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풀 수 없다. 그냥 관리만 할 뿐이다. 무엇보다 전 세계에는 이 문제 말고도 관심이 필요한 시급한 일들이 널려 있다. 중국은 북한의 행위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건 바라지 않지만 그렇다고 통일 한국의 국경, 즉 자신들이 코앞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 미국도 남한을 위해 싸우고 싶은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지만 그렇다고 우방을 저버리는 짓을 할 수도 없다. 한반도 기업에 있어서는 오랜 역사를 지닌 일본은 어떤 사태가 벌어지더라도 모른 체 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해결책은 이제 타협이겠지만은 남한은 이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다. 또 북한의 지배층 또한 이를 받아들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향후 전망은 누구도 알 수 없다. 언제나 그렇듯 이 상황은 마치 지평선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풍경과도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약 2,500만 인구를 가진 빈곤국가다. 도덕적 부패, 공산주의, 일당의 폐해를 겪고 있는 이 나라는 혹시라도 수백만 명의 난민 물결이 압록강을 넘어올까봐 두려워하는 중국의 지원을 받고 있다. 미국은 거의 3만 명에 달하는 남한 주둔 병력을 철수하는 것이 잘못된 신호로 비춰져서 북한이 대담한 모험을 감행할까 우려한다. 그리고 한국은 통일로 인해서 현재 누리는 번영에 위험에 갈지 몰라 선뜻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잘못된 순간에 답을 냈다간 자칫 이를 그르칠 수 있다는 것 모두가 알고 있다. 두 나라의 수도가 잿더미로 변화하고 내전과 인도주의적 재앙이 발생하고 인접급 도쿄 시내나 주변에 미사일이 떨어지거나 또 한쪽이 핵무기를 가진 한반도 땅에서 중국군과 미군이 대처하는 것과 같은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이 전혀 터무니없는 걱정은 아니다. 만약 북한이 갑작스레 붕괴하거나 하면 이 국면은 국경을 넘는 전쟁, 테러리즘, 난민 등의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전 세계 지도자들은 공공연히 북한 정권이 붕괴하는 날을 대비하자고 떠들다가 정말로 그날이 앞당겨져도 큰일이다. 그날에 대해 준비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지금의 상태에서는 일단은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최선이다. 현재는 이도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한반도의 그 분단 상황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가른 인위적인 38선에서 18세기 한국이 얻은 은자의 왕국, 허미트 킹덤이라는 별칭은 수세기에 걸친 정복과 점령, 약탈 혹은 어디론가 가기 위한 경유주의 대상이 된 뒤에 이 나라가 스스로 고립을 택한 데서 나온 명칭이다. 만약 다른 나라나 다른 민족이 북쪽에서 내려오면 일단 압록강을 건넌 뒤 해상까지 진출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천연장벽은 거의 없다. 반대로 해상에서 육로로 진입한다 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런 배경에서 몽골이 한반도에 들어왔다 나갔고 이어 명나라, 만주족의 청나라, 그리고 일본도 수차례나 침입했다. 한국이 여러 교육로들과 단절하고 홀로 있기를 희망하면서 바깥 세계와 엮이지 않는 편을 택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았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역사학자 돈 오버도퍼 교수는 38도선에 따라 이 나라가 남북으로 임의로 분할된 것은 여러모로 불운한 일이라고 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1945년에 미국 정부는 8월 10일에 일본 항복에만 정신이 팔려서 한반도에 대한 명확한 전략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 한반도 북쪽에서 소련군의 이동이 포착되자 미 백악관은 한밤중에 다급하게 회의를 열었고 오로지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발간한 지도만을 지참한 2명의 하급 관리는 북위 38도선을 손으로 찍었다. 즉 반쯤 내려온 소련군의 남하를 중단시킬 지점으로 북위 38도선을 찍은 것이다. 이 자리에는 어떤 한국인도 또는 한국 전문가들도 없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단된 한반도에서 이제 1950년 6월 미국의 냉전시대 지정학적 전략을 오판한 북한군이 이제 한반도를 적화 통일하기 38선을 넘어왔고요. 북한군이 거의 남해안 부근까지 일사천리로 남아져 워싱턴 정부는 그때서야 큰일 났다 싶었다. 한국은 미국에게 우선적인 핵심 국가가 아니었으니 말이다. 그런데 북한 정권과 중국이 관계에 있었는데 그거는 만약에 미국이 우방인 남한의 편에 서지 않으면 전 세계 다른 국가들의 신망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미국이 주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냉전의 정점에서 혹시라도 미국의 동맹들이 양다리를 걸치거나 공산 진영으로 갈아타기라도 하면은
미국의 세계 전략은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이런 배경에서 1950년 9월 연합군을 앞세운 미군이 한반도에 상륙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제 중국이 결정을 내려야 할 시기가 되었고요. 미국이 이제 한반도에 발을 뒤지면서 특히 38선 2부까지 오게 되자 중국이 이제 압록강을 넘어 들어오게 됐고, 이런 상황에서 결국 이제 36개월 만에 휴전이 성립되었다. 하지만 이는 평화조약이 아니었다. 그리고 북이 38도선에 갇힌 이들은 여전히 이 상태로 남아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난다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는 어떤 선택을 할까? 일단 남한의 수도인 거대 도시 서울은 휴전선과 비무장지대에서 불과 5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남한 인구의 거의 절반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모여 살 뿐 아니라 여러 기업들과 금융기관들 또한 북한 포위 사정거리 안에 놓여있는 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또다시 대규모 전쟁이 터지는 것을 반길 자는 아무도 없다. 양측 모두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당연지사인데도 과거에는 그런 전쟁을 막지 못했다. 만약 전면전이 벌어진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 남한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분석한 적이 있는데 대체로 혼돈 그 자체라는 게 일반적인 결론이었다. 일단 많은 국가들에 영향을 미치고 그들 또한 결심을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인데, 심지어 전투에는 개입하고 싶어하지 않는 중국조차 미국과 자국 사이 완충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국경을 넘어 북한을 지키러 와야 할지 모른다. 중국 입장엔 통일된 한국이 미국과 합세하면, 다시 말해 일본의 동맹인 미국과 합세해서 잠재적 위협이 되는 것만을 용인할 수 없을 것이므로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또한 결정해야 된다. 비무장지대를 넘어서 얼마나 더 북진해야 할지, 예컨대 핵을 비롯한 다른 대량 살상무기의 원료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 전역을 포괄해야 할 것인지를 말이다. 일본도 정적인 선에서 결정해야 된다. 동해를 넘어 영향력을 발휘할 강력한 통일한국을 자신들이 원하는지를. 일본과 한국과의 불완전한 관계를 비추어 보면 일본이 이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통일이 된다 그래도 통일에 드는 대부분의 경제적 비용을 남한이 감당해야 하는 경우 독일 통일 이후처럼 경제가 위축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 때문에 통일된 한반도의 경제는 한동안 후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시기만 잘 넘기면은 석탄과 아연, 구리, 철과 같은 북쪽의 풍부한 천연 자원과 현대화된 프로그램 등이 시동을 걸 것이다. 다만 그 기간 동안 세계 최고로 발전된 국가 가운데 한 곳이 번영을 포기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에 대한 복잡한 입장들이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환이며 대외 정책 또한 이를 지향한다. 동서면 3면은 바다면에 있고 천연자원도 부족한 이 나라는 지난 30여 년간 대한민국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동해와 동중국해로 진출할 현대식 해군을 구축하는 데 공을 들였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 또한 에너지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까닭에 그 지역 전체 해상교통로의 정체에 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일종의 양다리 전략을 구사해서 러시아와 중국과도 잘 지내려고 공을 들인다. 이는 그만큼 평양 정권의 짜증을 돋우는 일이다. 남북한 두 나라의 오판은 전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한반도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것이다. 그 지역의 경제는 물론 미국 경제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고립해서 이제는 군사적 개입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일본은 한국과는 아주 다른 역사를 걸어왔다. 이 또한 이 나라의 지리적 특성에 부분적으로 기인한다. 일본은 섬 종족이다. 최단 거리로 봐도 일본은 유라시아 대륙으로부터 193km나 떨어져 있다. 이 때문에 일본은 웬만해서 침략을 받지 않았다. 또한 중국과도 약 804km가량 떨어져 있다. 따라서 그 서쪽과 북서쪽으로부터의 위협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고 남동쪽과 동쪽으로는 태평양밖에 없었다. 이런 시절은 일본인들이 스스로에게 닛본, 즉 태양의 근원이라는 명칭을 부여하겠다. 동쪽을 바라보면 수평선과 자신들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다. 매일 아침 그 수평선에 떠오르는 것은 바로 태양이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영토는 남북한을 합친 것보다 넓으며 유럽과 대비해보면 프랑스나 독일보다 넓은 면적이다. 하지만 국토의 4분의 3은 사람이 거주하기가 어렵다. 특히 산악지역은 13%만이 지방 농업에 적합하다. 이런 환경 때문에 일본인들은 연안 평야와 산등성에 약간의 논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제한된 내륙지역에 밀집해 살았다. 일본에 산악지역이 많다는 것은 물이 풍부하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은 평지가 부족해서 배가 다닐 만한 하천이 많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제 서로 연결된 강들이 부족하다 보니 교육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았고,
그러므로 일본인들은 해양 민족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초반에 일본은 이미 세계 3위의 해군을 보유한 산업 강국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일본이 이제 공업국가로 되기 위해서는 천연자원이 턱없이 부족했다. 석탄은 품질이나 매장량이 형편없이 부족하고, 석유도 아주 좋고 천연가스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고무 공급량도 부족하고, 기타 광물의 생산량 또한 미미하게 짝이 없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철과 원유 같은 원자재에 대한 갈망은 일본으로 하여금 1930년대부터 1940년대 초반까지 동남아시아의 저개발 국가들을 미친 듯이 들쑤시고 다니게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팽창하는 제국과 증가하는 인구는 더 많은 석유와 더 많은 석탄, 더 많은 광물과 고무, 그리고 더 많은 식량을 요구했다. 이러한 일본의 팽창은 미국과도 겨루게 되는데, 결국 이제 막대한 양의 자원, 예컨대 미국도 자국의 산업물에 필요했던 고무를 싹쓸이 해가는 것이었다. 결국 20세기 공룡국과 미국은 전면전을 위한 동원령을 내렸다. 그리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여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가 본래 갖고 있는 호전성과 군국주의 망령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1980년대 초반부터 희미하게 남아 스멀스멀 고개를 들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금세기 들어서 이제 일본은 동맹국들의 해외 파병에 자위대가 동행해서 싸울 수 있도록 국방정책을 바꿔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13년 일본의 방위백서에서 처음으로 잠재적인 적으로 중국을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헌법 2조 9항은 정부가 자위대를 해외에 파병하는 것을 어렵게 해놓고 있는데, 아베 내각은 이 구항을 좀 유연하게 해석하면서 특히 이제 집단 안보의 한 축으로 동맹을 지원한다는 명문으로 파병이 가능하도록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2015년에 일본 방위비는 유례없이 큰 규모로 책정되었고요. 2015년 봄에 일본 정부는 일명 헬리콥터 수송 구축함이라는 장비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이 배는 실질적으로 이제 항공모함급으로서, 하지만 일본의 국방장관은 이것을 항공모함으로 이용할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는 곧 오토바이를 사놓고 오토바이처럼 타지 않을 것이니 자전거라고 우기는 것과 다름없다. 현재 일본은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최대 고민은 중국이고, 이제 주변국에서 친구를 찾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영토 주장이 겹치는 구역에는 현재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 중이지만은 중국 또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일명 센가쿠 또는 그 다오 위다오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그 동중국해에서 중국이 선언한 확대된 항공 식별구역은 공교롭게도 중국, 일본, 대만 그리고 한국까지도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지역과 겹친다. 중국 정부는 이곳을 지나는 어떤 비행물체도 필히 신고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자위권적 조치에 직면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하지만 일본, 한국 그리고 미국의 대응은 이 말을 무시한 채 신고하지 않고 그대로 비행하는 것이다. 현재 중국은 이에 대해 군사적 대응을 하고 있지 않지만 정부의 선택 여하에 따라 언제라도 최후 통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본 지도자들을 잠 못 이루게 하고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미국에 더욱 밀착시키는 것은 뭐니 해도 중국이라는 존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에서도 인구 감소로 고민이 많은데요. 일본의 통계 분석가들은 이 추세로 인구가 감소하면 21세기 중반에 이르러 일본의 인구는 1억 명이로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 섞인 분석을 내놓았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이 추세를 역전시키기 위해서 여러 방도를 강구 중인데, 최근에는 수백만 달러의 세금을 젊은 커플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에 투입하고 있다. 최근에 싱글 남녀들이 만나서 먹고 마시고 궁극적으로는 아이를 갖게 하는 이른바 콘카츠 결혼활동이라는 파티에 보조금이 지급되기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한국과 일본, 미국 이 세 나라 간에는 일종의 이제 삼각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일본과 한국 간에는 아직까지 서로 풀어야 할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은 중국과 북한에 대한 불안을 공유하는 한에서는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무리 노력을 이어간다 한들 지리적으로 중국은 여전히 거기 있을 것이며, 이는 곧 미국의 제7함대도 도쿄만에 여전히 머물 것이라는 이야기이며, 또 태평양과 중국해를 드나드는 길목을 지키는 미군 잠수함들도 여전히 오키나와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경류가 휘몰아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서양인의 시각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에 대한 분석을 자세하게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독자들에게 많은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이 책의 출판 연도가 2016년이지만은 변하지 않는 질의를 근간으로 한 분석으로 현재까지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책의 앞부분인 그 중국, 미국, 그 다음에 러시아, 한국, 일본에 대해 중심으로 이제 내용을 소개해 드렸고요. 이 외에도 이제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중동, 인도, 북구 등에 대한 지리적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각 지역에 대한 어떤 새로운 관점들을 배우고 또 우리나라 상황에 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은 내용들은 이 책에서 한번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구독, 추가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